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밤 자정을 넘기면 6개월 만에 석방이 됩니다. 정 교수 석방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최근 수요 집회 성금 사용처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정도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 자, 오늘 이제 자정이 지나면 이제 석방이 되죠. 법원이 정 교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건데, 네. 자, 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재판하는 것, 하늘과 땅 사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상당한 악재를 만났다고 할 수 있나요? 결과적으로 예. 구속 상태였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검찰에 불리해진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소된 후에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을 경과하였고 네. 그동안 증거조사 등 재판도 꽤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네. 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재판을 받는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악재라고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이 정 교수의 석방을 놓고 또 찬반 여론이 엇갈렸는데요. 구속 연장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이 형평성을 지적하면서 특혜다라는 주장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법원이 보석을 결정하는 경우 그리고 석방을 하는 기준 좀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보석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을 석방을 해주는 것으로 그 재판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석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단 차이가 있고 검찰이 이제 다른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를 하였지만 법원은 그동안 6개월 동안 증거 조사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도주의 우려도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기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사실 특혜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보석 결정을 하는 경우랑 이 사안은 좀 비교가 달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 교수가 석방이 되면 방어권 행사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 검찰이 공범 관계로 보고 있는 조 전 장관과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월해지겠죠. 이번 석방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불구속 상태가 되게 되면 예. 공범이라고 이제 같이 기소된 조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과도 소통이 자유롭게 되고 네. 또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훨씬 정 교수 입장에서는 유리해지는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고 반면 검찰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도 중요한 법적 권리이고 재판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기간, 그러니까 1심에서 구속이 가능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인데 그 기간을 모두 이제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에 있어서 새로운 구속 사유를 들어가지고 네. 범죄 사실로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들을 고려해서 이 구속영장을 기각을 한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존중이 되어야 된다.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경심 교수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조 전 장관의 재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이죠. 조 전 장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고 이어서 오후에는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의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오전 이 조 전 장관의 재판을 크게 보면 사실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가족 비리 또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무마 의혹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있었던 이 증언 신문을 보면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조 전 장관한테는 좀 불리한 증언인데 앞으로 좀 수사에 하는 데 있어서 혐의 다툼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 사건에서 이인걸 당시 네. 특감반장의 그러한 증언은 네.
그 부분이 직권 남용과 관련된 이제 쟁점인데요. 통상적이지 않은 중단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남용의 여지가 더 생기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직권 남용의 성립에 대한 중요한 쟁점에 있어서 조 전 장관에게는 불리한 증언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법원도 직권남용이 성립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서 네. 이 이인걸 반장의 그 증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조 전 장관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뭐 국면이 전환되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 집회 기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이제 더 이상 앞으로는 집회를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난 28년 동안 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해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뭐 정확한 사정까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그동안 위안부 할머님들, 피해 당사자분들과 또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네. 이제 정의기억연대 과거 이제 정대협이었죠. 예. 이 단체가 함께 행동을 해왔었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피해 당사자이신 이용수 할머님께서 기부금이 피해자 할머님들께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추측하건대는 이러한 기부금 지출과 관련된 갈등이 어느 정도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네. 사업 사실 이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 운영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피해자 할머님들에게 직접적인 도움도 있지만 어떤 뭐 소송이라든가 집회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요되는 비용도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단체 운영 방식과 그 진행 과정에서 어떤 협의나 이런 상황에서 좀 오해나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의기억연대가 밝힌 걸 보면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그 자료를 제출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최근 4년 동안 약 49억 원의 기부를 받았고 네. 이 중에서 약 9억 원의 피해자 지원을 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뭐 상세한 건 다음 주 월요일 모레쯤에 더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로 좀 기부금 문제가 종식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국세청 홈택스 공시 자료는 네. 이 단체에서 이제 세무적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나 이런 걸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단체에서 신고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그 내용과 같이 사용되는지는 사실 뭐 저는 아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 이 공시 자료가 이 공시된 자료를 공개된 것만으로 종식이 될지는 좀 의문이 있고 오히려 이 할머님이 지금 갈등을 표출을 좀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양 쌍방 간의 어떤 화해라든가 이제 그동안의 오해를 푸는 이런 것들이 이 문제의 종식에는 훨씬 큰 영향을 행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신고된 걸로는 일단은 모른다. 앞으로 네. 이제 화해가 좀 돼야 좀 네.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당선인이죠 지금 이용수 네. 할머니 사이에 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진실 공방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일본의 10억엔 지급 사실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뭐 말을 바꿨다 이런 네. 입장인 건데 뭐 아직 명확한 해명은 없습니다. 네, 저도 제가 예. 이제 이 부분은 뭐 사실 법률가로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뭐 이 윤미향 당선인께서 어떤 해명을 하시는지가 사실 SNS나 이런 부분까지 제가 뭐 취재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명확한 해명은 사실 없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의 그 10억엔 지급 사실 여부에 대한 서로 간의 사실 당사자들 간의 대화나 예. 그 이후에 본인들의 기억과 다른 내용들이 지금 갈등의 소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명확한 해명은 없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뭐 다르게 이제 네. 해석할 수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정 교수 또 조 전 장관 이용수 할머니 얘기까지 해봤는데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 벌써 2년이 지났죠. 근데 이때 용기를 얻어서 이제 56년 전에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서 이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옥살이를 했다. 그래서 억울하다. 재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법학을 공부하게 되면 형법에 있어서 정당방위라는 쟁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범죄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제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당방위라는 쟁점을 배울 때 이 판례를 이제 공부를 하곤 하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그럼? 네, 예. 대부분의 교과서에 나오고 중요한 판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 네. 사례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혀를 절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상해라고 해서 이제 치유될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라고 해서 중하게 처벌이 돼야 된다는 그 관점에서 네. 중상해로 기소가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 피해 여성분이 당시 자신은 성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방어를 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였던 것이니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당시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네. 인정을 안 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관점에서 보자면 아니 어떻게 피해 여성이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요.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당시 재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미 한번 확정이 된 재판을 예. 재심이라는 것은 확정된 재판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예외적인 그 제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또 재심이 인정되려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제한적으로 열거된 사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당시 유죄 판결을 했던 증거가 된 그 서류 같은 것들이 뭐 위조나 변조되었다든지 아니면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었다든지 네. 뭐 고소가 무고로 판명이 됐다든지 이런 네. 제한적인 사정들이 인정이 될 때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재심이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그 당시 피해 여성분이 여러 단체와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재심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심 사유를 어차피 다 파악은 한 상태에서 네.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 법리적인 구성을 이제 법률 전문가분들 또 다른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을 어떻게 설득해서 재심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법리적으로 네. 그런 이제 말씀이신데 네. 아무래도 이번 사건 계기로 과거 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그 법원의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을 해왔다 이런 점에 있어서 비판을 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 관련된 이런 문제, 이런 사건을 대하는 법 쪽에 좀 과거랑 바뀐 게 있나요, 요즘은? 굉장히 많이 예. 달라졌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도록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성범죄라는 것이 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을 종합해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판단을 해보고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거에는 피해자는 나는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라고 하고 가해자는 뭐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합의에 의한 뭐 성관계였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가능성이 낮았었는데 반면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취지가 그 피해 여성을 좀 더 이제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이 달라졌고 또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문화라든가 이러한 문화에 기반한 수사 관행 또 재판 관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그 불리한 차별적인 그 판단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이 재심 청구 사건 같은 경우도 과거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사건은 뭐 기소가 됐더라도 여성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당연히 선고됐을 것이고 오히려 가해자인 남성이 그 성폭행, 강간이나 강간 미수나 이런 것으로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또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여성에 대해서 중상해죄로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56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네.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판결은 지금 기준으로는 일어나기가 힘들고 그 아까 이 재심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이 재심 청구 자체만으로 56년 전의 과거 판례를 이제 반성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덕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